습관의 힘. 한 큐의 정리하기. 습관의 힘이 인생의 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습관 덩어리다.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다. 우리는 의식이 항상 깨어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식으로부터 존재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 물론 습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꼭 들고 간다든지, 매일 아침 원두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든지,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꼭 해야 한다든지 하는 몇 개의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뜬 후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집중하지 않는다. 멍하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할 일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의식과 상관없이 일상의 이 모든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신기한 경험을 했다. 운전하는 몇십 분 동안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도착지에 다 왔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었다. 몸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운전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운전 또한 제대로 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명저인 습관의 힘에서는 윌리엄 제임스의 계보를 잇듯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한다. 찰스 두이그는 수백 편의 학술 논문과 300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수십여 개의 기업에서 시행한 조사를 근거로 습관의 진면목을 저서 습관의 힘을 통해 드러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이 매우 흥미로운 점은 습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개인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나 사회에도 습관이 있으며 그 힘은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만큼이나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찰스 두이그가 말하는 습관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자. 그 여정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습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두 번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유진 폴리는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았다. 그의 뇌를 촬영해보니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뇌 중앙 부근에서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된 타원형 조직이 보였다. 그는 뇌가 손상된 이후에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떤 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으며 부엌에 들어가 베이컨 에그를 만들어 먹고 침대에 들어가 라디오를 만지작거린 후 40분 후에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찰스의 부인인 비벌리는 그를 데리고 30년 동안 기억의 신경구조를 연구한 샌디에고의 레리 스콰이어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스콰이어 교수는 그를 연구하면서 매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교수는 그에게 집의 배치도를 대략 그려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펜을 들었지만 배치도를 그려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교수가 그에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방을 나가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진 폴리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진이 사라져버렸다. 아내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마을을 이잡듯이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쳐다보는 그에게 다가와 부둥켜 안고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송진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산책을 다녀온 것이다.
어떻게 기억도 못하는 유진이 집안의 구조도 모르면서 어려움 없이 집안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그 긴 시간을 산책을 한 후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두개골 가운데쯤에는 골프공 크기의 조직 덩어리가 있는데 이를 기저핵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 연구에 의해 기저핵이 손상을 입은 동물들은 미로 속을 다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음식통을 여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자들은 매우 간단한 미로에서 음식을 찾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쥐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했다. 쥐들은 미로 속을 헤맬 때 뇌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저핵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실험을 반복하자 쥐들은 이내 헤매지 않고 미로를 가로질러 음식을 잘 찾았다. 연구자들이 센서를 통해 쥐의 뇌 활동을 살펴보니 다른 뇌 활동은 현저히 줄었고 기저핵에만 의존하는 듯 했다. 뇌는 우리 몸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0에서 25%를 사용한다. 뇌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시로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진화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것이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 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습관화한다. 반복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습관화하여 뇌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나머지 활동량으로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가 습관을 만들려면 3단계의 고리가 순환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다. 신호는 우리의 뇌가 자동화된 습관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자극이다. 신호는 초코바나 텔레비전 광고 같은 시각적인 자극부터 특정한 장소나 시각, 감정, 생각,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까지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이다. 보상은 뇌가 앞으로도 이 특정한 고리를 계속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상은 물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나 약물에서부터 칭찬이나 자기만족에 수반되는 자부심 같은 감정적인 것까지 상당히 폭넓다. 이러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습관이 되는 것이다. 유진은 뇌에 손상을 입었지만 기저핵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는 뇌를 다치기 전에 수많은 산책을 통해 이미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을 지도는 그리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그가 다니면서 보았던 나무나 도로, 집들은 일종의 신호가 되어 무사히 산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핵심 습관, 모든 것을 바꾸다. 2010년 KBS에서 신년 기획으로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국내 다큐멘터리 중 매우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습관에 대해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실제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이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그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당시 20세 대학생이었던 김모모 씨는 아직도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다. 김 씨의 잘못된 습관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것이다. 깔끔한 외모와 20대 여대생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의 방은 너무 지저분했다. 스타킹, 잠옷 등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책상은 폭탄을 맞은 듯 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쓰러져 있어서 공부하고 책 읽는 곳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떤 사람보다도 나쁜 습관을 완벽하게 고쳤다. 그 결과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해졌다. 그런데 김 씨가 내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던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습관을 고친 것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면 모두 작심삼일로 실패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변화를 주어 이룰 수 있겠다. 스스로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녀는 단순히 정리정돈이라는 좋은 습관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습관은 매우 고치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를 제대로 고치면 행동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 다른 행동 변화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정리정돈처럼 특히 다른 행동 변화의 파급 효과가 매우 강력한 것들이 있다.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다른 나쁜 습관을 없애거나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흡사 볼링에서 킹핀과 같다. 볼링공이 킹핀인 1번 핀을 치고 들어가면 핀 10개가 단번에 쓰러지듯이 말이다. 이렇게 행동 변화에 자신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 변화로 이어주는 습관을 핵심 습관이라고 한다. 찰스 두이그는 핵심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 습관을 바꾸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핵심 습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 인생 철학,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의 핵심 습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핵심 습관은 운동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이 습관이 되면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담배도 덜 피고 동료들과 가족에 대한 인내심도 깊어지며 신용카드 사용도 절제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운동 못지않은 핵심 습관으로는 앞서 소개한 김 씨의 경우처럼 정리정돈이 있다. 정리정돈 습관은 생산성, 행복지수, 예산을 통제하는 절제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핵심 습관으로 꼽는 것 중에 상당히 의외인 것이 있다. 바로 재테크다. 재테크 습관의 효과는 운동과 맞먹을 정도다. 200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메건 노튼과 켄 챙은 29명에게 4개월 동안 재무관리 실험을 실시했다. 이 두 연구자는 목표 저축액을 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외식과 영화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일에는 욕망을 억제하라고 했다. 또한 그들에게 모든 구입 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숙제까지 내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짜증도 내고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제력을 발휘하며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착실하게 기록했다.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재정 상태는 당연히 좋아졌다. 그런데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흡연량도 줄었고 술과 커피를 마시는 횟수도 감소했다. 정크푸드도 덜 먹었으며 직장과 학교에서도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나에게 핵심 습관은 일찍 일어나기였다. 아이가 생긴 후에 저녁 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없다 보니 독서량도 줄고 자연스럽게 글쓰기도 힘들어졌다. 독서와 지필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성취감이 떨어지고 아이라는 큰 기쁨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장이 더딘 것 같아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밤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집에서는 사무실에 비해 변수가 많아 여러 가지로 개인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결국 평소보다 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조용한 새벽의 독서와 글쓰기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독서 습관이나 지필 습관이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게다가 하루의 첫 시작이 뿌듯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다른 업무나 커뮤니케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핵심 습관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에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 행동이 있으며 올바른 핵심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조직 곳곳에서 생산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다. 저녁을 함께하는 습관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숙제도 잘하고 성적도 좋으며 스스로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한다. 특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세계적인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알코아는 노동자의 안전이 핵심 습관이다. 알코아는 안전수칙이 습관으로 자리잡자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이 자연스럽게 절감되었고 품질 또한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알코아는 쇳물이 튀어 노동자가 다치자 쇳물 주입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재해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하자 원료 손실이 줄어들어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했다. 그래서 고장이 난 장비에 노동자의 팔이 걸려 다칠 위험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품질도 향상되었다.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장비 불량이 알루미늄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안전이 기업 전반을 성장시키는 핵심 습관이 된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공략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핵심 습관이다. 나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면밀히 살펴보자. 과연 어떤 행동이 핵심 습관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 그 핵심 습관을 형성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 연쇄 반응이 촉발될 것이다. 벌써부터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습관을 지배한다. 다시 한번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말을 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실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지적인 습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어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하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든 우리를 그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끌고 간다. 앞서 습관에 대해 알아보면서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습관에 지배받는 덩어리일 뿐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2008년 7월, 한 남자가 공중전화에서 긴급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아내를 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차에 침입한 괴한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괴한이라고 생각했는데 괴한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브라이언 토머스, 그는 경찰서로 들어가 아내를 살해한 경위를 밝혔다. 전날 밤에 그와 아내는 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는데 검은 재킷을 입은 괴한이 아내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괴한의 목을 잡고 아내의 몸에서 떼어내려 했다. 괴한은 거칠게 반항했지만 그는 그럴수록 목을 더욱 세게 눌렀고 얼마 후 그 괴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목을 조른 사람은 괴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였던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류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잠자다 말고 집안을 걸어다니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심지어 음식을 만들어 먹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침이면 밤에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몽유병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걷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다시 잠에 드는 증세를 말한다. 그래서 몽유병을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한다. 보통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는 팔, 다리와 신경계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꿈을 꾸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때 소수의 사람들은 몸을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몽유병이다. 몽유병은 잠에서 깬 뒤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면 중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작용해 자신과 남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몽유병과는 다른 매우 심각한 증세가 있는데 바로 야경증이다. 전문가들은 몽유병과 야경증은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야경증은 뇌의 가장 원초적인 신경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이다. 즉, 야경증 상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두려움, 절박감 등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들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떠한 자극과 관련해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몽유병과 야경증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몽유병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뇌의 의식적인 부분이 개입하여 선택을 허용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가 없다. 하지만 야경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으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다. 즉, 원초적 습관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경증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내를 죽인 남자도 사실 몽유병이 아닌 야경증에 걸린 것이다. 나는 몽유병과 야경증의 차이를 읽고 바로 빅터 프랭클의 명언이 떠올랐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자전적 체험 수기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다. 그의 책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습관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선택이라는 자유를 없앰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습관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30대가 되어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내 실증이 나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곧 의학 공부도 포기하고 탐험을 떠났다. 물론 탐험도 금방 그만두었다. 이런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고 자책이 심해지자 급기야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1년만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 그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선택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의지력이 단련되었고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최고의 심리학자가 되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든다. 한 번 만들어진 물길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흐름을 멈춘 물이 다시 흐를 때에는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만든 그 길을 따라 흐른다. 물은 습관이다. 물이 한 번 만들어 놓은 물길은 거스를 수가 없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든 그 운명 쪽으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간다. 하지만 그 물의 처음 방향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다. 우리는 야경증 환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다.